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20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만세! 만세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준희, 장지현의 네,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예, 그 전까지는 장지현이 아니었으니까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혹시 이렇게 보셨어요? 헛되네요. 해외에서? 뭐, 어떻게 해외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없으셔도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로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오셨으니까 그냥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 그랬던 근데 제가 겁니다. 대충 출연전을 보니까 네. 대충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첫 회는 다니엘 맞아요. 독일. 네. 또는 이제 좀 재미 위주의. 재영이 옆에서 얘기 많이 못 했을 것 같고. 정확하시네요. 노래까지 부르고 간. 노래했어요? 이재영 씨가. 말을 많이 못하셔서 노래하고 가셨어요. 노래 준비해 갖고 왔구나. 네. 그리고 뭐 김태룡 위원과 또 우리 분데스리가 전문가 김현민. 맞아요. 네. 아주 심도 깊은 얘기들이 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복귀를 네. 하셨는데 브라질에서 에피소드 없었어요? 브라질이 아주 다사다난했어요. 매일 일들이 터져요. 네, 저희 그 숙소 아파트에. 네, 하루는 온수가 안 나와. 하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하루는 정전. 그거 보통 하루에 몰아치면은 하루만 그러니까요. 짜증나면 네. 되는데 그걸 하루 걸러서 하루 그러니까요. 뭐가 고쳐지면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터지고. 딱 되면 괜찮은데 하루는 이게 문제면 하루는 그 다음날 이게 문제. 그래서 좀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아파트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아파트라 거의 새집 증후군. 네.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파. 에피소드가 정말 없으셨나 봐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없다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네. 얘기를 없어요. 했어요. 그래도 우리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돌아오니까 원투펀치가 좀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 얼마나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오매불망. 저는 이번에 해외 항상 갈 때마다 사실 애국심이 더 생겨요. 네, 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모든 면에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다. 이런 걸 또 느껴요. 거기 인터넷도 잘 안 되죠. 핸드폰도 3G 쓰시죠, 거기서. 그렇죠. 네,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요즘 3G를 밀고 있거든요. 3G. 네. 3G 뭔지 아세요? 그럼요. 아니 근데 거기도 다 저 스마트폰 쓰는데 네, 저희 3G 뭔지 모르시는 모르죠. 거죠. 네. 그래요? 우리 말씀드리지 말까요? 3G는 그리즈만, 가이탄, 가메이로예요. 그 쓰리 그렇게 됐어요. 3G. 저희가 안 계시는 동안 우리 한준희 위원님께서 원투펀치에서 최초 공개하는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3G. 아니 그 세계적으로 키워보려고 네. 해요. MSN, DBC처럼 네. 3G,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4G 하면은 고딘까지. 오. 괜찮죠? 말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밀어야 돼요. 네. 3G, 4G. 네. 네. 4G 위에 신적인 존재 한 명. LTE? 5G 굴리트. 자, 이렇게 모든 걸 축구와 연관시키는 원투펀치입니다. 자,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오늘 오랜만에 K리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 두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열렸던 FC 서울과 삼둥 루넝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네, 비행기 안에 있을 때 경기 열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받아서 봤고요. 제가 브라질로 가기 전보다 아주 급격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최용수 감독 시절과 비해서 달라지는 색깔이라 그러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일단 빠른 공수 전환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압박.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빠른 공수 전환이 되기 위해선 특히 측면 플레이어나 공격수들 간의 유기적인 원터치 플레이, 그에 따른 패스를 주고 움직여주는 동선, 그것이 또 조직적으로 트라이앵글 형태로 잘 이루어졌을 때 빠른 공격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압박 역시 앞서서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팀 압박이 결부가 될 때 황선홍 감독이 이제 포항 시절에 좋았을 때 그런 모습,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용수 감독 있을 때와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색깔을 묻혀가는 단계였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원했던 색깔들, 말씀해드렸던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부여가 됐고, 물론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삐걱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의 빠른 승부수가 결국은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용수 감독이 자기 철학에 맞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선수단을 구축해놨던 팀이에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이것을 이제 좀 급격하게 자신의 색깔로 이제 바꾸려는 과정에서 초반에 약간의 우려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황선홍 감독의 목표가 지금 좀 어렵더라도 8월 하순에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할 때쯤에는 자기 색깔의 축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식으로 좀 이르게 자신의 축구를 주입을 했는데 요즘 이제 서울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황선홍의 그 색깔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최용수의 중요한 유산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여기서의 아주 절묘한 접목에 결국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최용수 감독의 유산이라는 거 하면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이 기본적으로 투톱을 더블로 만들어놨다. 박주영, 대안, 아드리아노, 윤주태 선수까지. 그런데 이 스쿼드를 가지고서 황선홍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홀수톱, 원톱이라든가 쓰리톱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했을 텐데 어찌됐건 결국 황선홍 감독의 결론은 포백은 자기의 색깔대로 가고 또 양 윙어를 활용하는 어떤 두 줄의 형태도 자기의 색깔로 가지만 결국에는 투톱의 최용수 감독의 유산은 그대로 또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최용수의 3-5-2가 지금은 황선홍의 4-4-2로 아주 절묘하게 황 감독의 색깔이 들어가면서도 최 감독의 또 잘해놓았던 그 부분의 장점은 투톱의 위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빠르게 결국 변모에 성공한 것이 지금 서울의 성공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느낌 같아요. 선수들이 무언가 딱 고삐가 풀리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창의적인 동선이 생기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형성이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아, 이런 축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상황이 좀 형성이 되려면 성적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황선홍 감독이 최용수 감독이 했던 시스템을 일단 거기다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서 자기 색깔을 입히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앞에 있는 성적이 급하니까 조금 임기융통, 이 과거 형태를 조금씩 붙여놓고 들어갔는데 이제 최근 보면은 연승도 거두고 있고 선수들이 이제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생기면서 뛰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감독에 대한 신뢰와 이 축구가 먹히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고 빠지고 움직이면서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3자 플레이가 될 때 상대를 압도하고 또 볼이 끊겼을 때 조직적인 압박으로 팀이 색깔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 그래서 최용수 감독 때하고는 정말 한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다른 축구입니다. 완전히 다른 축구인데 이 선수들이 그것을 안 해보다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하면 제가 뭐 창의적인 동선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재밌어집니다, 축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수들이 약간 이제는 재밌어짐을 느끼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본인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윙어들도 윙어, 측면 수비수들, 그다음에 투톱 중에 뭐 한 명이 연계 플레이를 해주거나 이러면서 탁탁 원터치 플레이, 3자 플레이에 대해서 딱 공간 나오고 득점 나오고 수비도 되고 압박도 되고 뭐 이러면서 팀 자체가 이제 팀이 잘 돌아가는구나 느끼면 그때부터는 이제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궤도에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아주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그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멋있네요. 최용수의 유산이 남아있는 지금은 황선홍의 FC 서울. 신뢰와 재미가 있는 축구. 네, 음식으로 따지면은 퓨전,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훌륭해요. 그렇죠. 이렇게 노트 필기를 잘하는 이렇게 정리를 요약을 잘하죠. 잘하고 정말 공부 그래서 공부 잘했을 것 잘하셨죠. 같아요. 네. 공부 잘했어요? 조금. 네. 조금 하여튼 했습니다. 아니 그 요약과 이 필기가 너무 뛰어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괜찮았나요? 감격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안 계신 사이에 저희 둘이 호흡이 물이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계속 빠져야 될 것 같아. 게스트 오늘 오신 분 없어요? 게스트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래 1부만 하시고 가시는 걸로 모르셨어요? 그래. 아닙니다. 다음. 네, 자 빨리 화제를 넘겨서 네. 자 다음 경기 이야기해 보죠. 자 전북과
상하이 상강의 경기, 이 경기는 0대0 무실점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전북이 지금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전북이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항상 원정골이 워낙에 파괴력이 좀 크다 보니까 특히 1, 2차전으로 치러지는 홈원정 경기에서는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뭐 전북이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니야 이런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주성이 또 보통 장소입니까? 지금 전북이 엄청나게 홈에서는 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북은 분명히 목표를 달성하고는 왔는데 이제 내용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전북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약간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일단 지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 로페즈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주 시절의 에이스의 면모가 나오면서 전북의 지금 무패 행진에 아주 커다란 공을 세우고 있고 지금 요즘 보면은 사실 전북에서도 거의 에이스 비슷한 활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로페즈 선수에게 너무 과다 의존 그리고 로페스 본인은 너무 과잉 의욕 그리고 전북이 이제 좀 안 되는 경기들을 보면은 측면에서의 어떤 세부 전술 같은 것에 비해서는 중앙 쪽에서 만들어가는 세부 전술이 약간 부족한 경기가 사실 전북이 좀 잘 덜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이제 김보경 선수까지 가세가 됨으로써 김보경, 이재성 여기서부터 이제 창의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날따라 경기는 사실은 중앙 쪽에서의 세부 전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뭔가 전북이 좀 안 되는 경기에 좀 전형과도 같은 색깔이 약간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사실은 수비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상하이 상강이 뭐 헐크 선수도 없었고 지금 골을 못 넣었으니까 약간 다행이긴 한데 그 사실은 전북의 4백을 구성하는 선수들 가운데 실수가 없었던 선수가 냉정하게 말하면 한 명도 없어요. 사실 이 챔피언스리그 이 토너먼트 1, 2차전에서는 한 골만으로도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북도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수비 실책으로부터 조금 있었다는 거. 그것을 뭐 앞으로 알파신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다 담진 않았지만 그런 장면들은 사실 꽤 많아서 가슴을 좀 철렁하게 했었던 경기가 됐습니다. 항상 그 전북의 축구는 약간 우당탕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상대도 실책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 전북도 실책이 항상 나오는 팀입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공격이 돼요. 전북은. 아주 지역 방어를 좀 조심스럽게 나갔다가 아주 세밀하게 탁탁탁 해서 역습해가지고 탁 넣는 팀이 아니란 얘기죠. 나가서 결국 뭐 레오나르도를 측면 수비로 놓던 뭐 하든 정말 공격적인 태세로 가서 전체 팀 압박이 들어가서 거기서 실책을 유발하고 우당탕탕이 돼야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고 득점 기회가 만드는데 전북이 약간 조심스럽게 수비를 하거나 하면 오히려 공격이 세밀하게 잘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의 하나의 전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래서 사실 뭐 원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차전 때는 굴지의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했다면 조금 너무 조심스러웠던 건 아닌가 하는 결과론적인 아쉬움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을 일단 기대해 봐야겠는데 홈 경기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전북이 왜 저 이호 선수 후반 초반에 부상당했을 때 김신욱 선수를 투입하면서 투톱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김신욱 선수 투입됐을 때 투톱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4-1-4-1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파신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들어간 순간 이동국 김신욱으로 투톱이 된 게 아니라 김신욱 선수가 중앙 역삼각형 미드필더들 가운데 한 명의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국 선수와 에두 선수가 또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에두가 그냥 원톱이고 김신욱 선수는 사실상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지현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사실은 후반전 거의 끝날 때까지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가 이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릴 타이밍 같은 상황이 빚어지면 그때는 김신욱 선수가 침투를 해요. 그래서 마치 그럴 때는 투톱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기본 전형 자체는 김신욱 선수가 공격수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신중함을 후반전까지도 어느 정도 견지를 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장 의원님 뭐 신중함에 약간의 또 좀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신중한 포진이었다는 것 자체에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알파신을 통해서 좀 봐야지 네, 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알파신을 있을 것 봐야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심스러웠던 전북현대 축구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색깔이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는 FC 서울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신을 통해서 저희가 두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북현대와 상하이 상강의 경기인데요. 전북현대 좀 아쉬웠던 점을 위주로 지금 영상을 갖고 오셨죠? 아쉬웠던 부분이 아쉽지만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 가운데에서 로페즈에 대한 좀 과잉 의존을 했는데 그 당사자인 로페즈 선수는 약간 또 과잉 의욕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전북의 공격이 좀 잘 안 풀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하이 상강 입장에서 좀 예측하기 쉬운 로페즈 선수만 끈질기게 틀어막으면은 그 다음에 전북의 공격이 잘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됐던 장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도요, 로페즈 선수가 분명히 그런데 못한 것만 지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로페즈 선수가 그래도 저돌적으로 계속 돌파를 해주고 상하이 상강 수비진을 괴롭힌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페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북의 공격이 위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로페즈 선수가 조금만 더 동료를 활용하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사실 전북이 이 경기에서 골도 넣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아주 저돌적으로 볼 빼내서 돌파는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패스 타이밍 놓쳤네. 네, 전북 선수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이동국 선수도 있고 지금 볼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꽤 많은 장면인데 여기서 굳이 로페즈 선수가 이제 혼자 치고 들어가는 것을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뒤따라온 선수에게 볼을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았는데요. 자, 지금도 전북이 이날 경기에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레오나르도 선수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로페즈 선수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선수는 오히려 낮은 지역에서 볼을 좀 풀어주는 역할이 좀 더 많았고 로페즈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동국 선수와 더불어서 투톱처럼 형성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장면에서의 또 아쉬움이 발생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지금 전개는 여기서부터 잘 됐어요. 자, 그리고 김보경 선수의 또 왼발이 이동국 선수에게까지 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로페즈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 움직임 자체는 좋았고 이동국 선수의 또 내주는 판단도 이후에 괜찮았습니다. 자, 여긴데 근데 이 다음에도 로페즈 선수는 지금 수비가 3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주변의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한두 차례는 전개하고서 자기가 더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선택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페즈 선수가 역시 또 좀 무리한 플레이를 시도를 하죠. 그리고 패스 타이밍을 놓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끊기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뭔가 이날 로페즈 선수는 자신이 특히 위험 지역에서 볼을 잡으면 뭔가 자신이 마무리까지 짓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전북의 공격 타이밍을 약간 놓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창 잘 될 때 오히려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로페즈 선수가 드리블도 잘 되고 좋을 때라서 아마 더 그랬지 않았나. 지금도 좋았어요. 로페즈 네. 선수가 지금 헤딩으로 따내서 이게 연결이 돼서 나가잖아요. 지금 헤딩으로 따낸 부분과 앞으로 지금 전진하는 부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받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도 김보경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앞쪽으로 주는 선택지도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 이동국 선수도 침투를 하고 있으면은 이동국 선수 쪽으로 한번 내주는 찬스도 있거든요. 그건 뭐 조금 어렵긴 했어도.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약간 어렵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이 찬스를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로페즈 선수가 이날 그 가장 위력적인 선수였던 것은 맞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사실 전북의 좋은 기회를 약간 또 본인이 날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예요. 로페즈 선수가 여기서는 동료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북이 아주 좋은 슈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로페즈에 일단 의존이 된 공격인데 지금은 내줬어요. 내줬기 때문에 최철순 선수의 지금 아주 강력한 슈팅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장면들과 이 장면을 비교를 해보면 로페즈 선수가 주변 동료들을 활용할 때 전북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던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은 이날 이제 상하이 상강의 공격은 사실은 가짓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하이 상강이 다양한 공격들을 펼쳤던 건 아닌데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장면은 역시 전북의 실책들이 좀 나왔을 때 상하이 상강이 나름대로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었고 또 한 가지 장면은 역시 상하이 상강은
이날은 이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만 외국인 선수의 위력이 있는 팀 아닙니까? 엘케손이 역시 엘케손 선수에게 볼이 전달이 될 때는 전북 입장에서도 그 장면은 쉽지 않은 장면이 된다라는 것을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장면에서도 전북이 약간은 이제 수비에서의 실책성 플레이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뻔한 그런 장면인데요. 지금 중앙 수비가 앞으로 이제 볼을 따내기 위해서 달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수비가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오게 될 때 볼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뒤쪽에는 공간이 오히려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인데요. 네, 여기서 이 볼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측면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금 전북이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커버가 안 됐네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대안 선수라든가 뭐 박주영 선수라든가 같이 해서 예를 들어 뭐 힐 패스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었다면 사실은 전북은 더 위기였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측면에서의 빠른 크로스까지 이어져서 사실은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북의 이날 수비수들이 어떤 볼 처리에서의 약간의 그 미스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 달려나오는 동작에 있어서의 약간의 미스들 사실은 작은 실수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전주성에서 벌어지는 2차전에서도 전북은 수비 실책성 장면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레오나르도 선수의 후방으로부터의 롱패스가 이어지는데 사실 지금 이제 끊고 나온 이 선수가 그 중국 선수기는 합니다만 이날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평점을 가장 높이 받을 만한 선수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중국의 27번 쉬커 선수인 것 같아요. 이날 수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로페즈 선수가 막히는 장면에서는 대부분 쉬커 선수가 로페즈 선수와의 1대1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쉬커 선수가 이날 전북의 아주 효율적인 공격을 끊어낸 것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10차례 이상은 될 정도로 이날 굉장히 눈에 잘 띄었어요. 그래서 이날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김주영 선수도 좋았기 때문에 쉬커와 김주영이 구축하는 이 중앙 센터백 라인만큼은 이날 상하이 상강이 상당히 수준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27번의 쉬커 선수가 볼을 끊어서 나오는 장면에서 이 볼이 엘케손에게 가거든요. 근데 엘케손에게 가면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프리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헐크 선수가 돌아오게 될 2차전이라고 한다면 엘케손 말고도 헐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전북이 올라가다가 볼이 끊겨서 그것이 상대의 외국인 공격수들에게 연결이 되는 장면은 전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2차전에서는 헐크가 가세하게 되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부터의 영상이 전북이 김신욱 선수를 투입했을 때 사실은 그래도 투톱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지금 김신욱 선수가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김보경 선수가 있고요. 지금 대체로 역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이 기본적으로 이 포메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가 4의 일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김신욱 선수가 투입이 됐다고 갑자기 투톱이 되면서 4-4-2에서 2의 일원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김신욱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도 4의 일원. 네. 그러니까 2호 선수가 빠진 대신 김보경 혹은 이재성 선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뭐 김보경 선수가 올라갈 때는 또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고 그 대신 김신욱 선수는 4명의 이 미드필더들 가운데 공격형에 좀 치중하는 쪽으로 하지만은 미드필드에서의 중원 싸움에 굉장히 또 열심히 뛰어주는 그러한 어떤 미드필더로서 기용이 된 김신욱 선수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원톱이 있죠. 김신욱 선수가 여기 있어요, 지금. 다시 밝아지니까 보이죠? 김신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와 원톱 간의 거리는 지금 원톱은 눈에 띄지 않죠,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에두 선수가 아마 투입이 됐을 정도의 시점인데 이동국 선수와 에두 선수가 바뀌었는데도 김신욱 선수는 여전히 미드필더의 역할이다. 지금 보시면은 역시 미드필드에서 역삼각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 사실은 이 4-1-4-1의 포메이션을 김신욱 선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갔다. 이것은
아까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북도 이 경기에서 일단은 신중한 모드, 물론 이제 공격을 그래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골이 안 나서 아쉽다는 또 이야기를 최강희 감독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미드필드의 밸런스를 깨지는 않으려고 했던 신중함이 또 엿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김신욱 선수거든요. 김신욱 선수가 여전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거의 뭐 수비형 미드필더와 같은 이제 전투적인 싸움을 계속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은 에두 선수가 여기 보이네요. 김신욱 선수와 에두 선수의 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투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역할을 김신욱 선수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포진에서 전북이 맞이했던 이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대의 위기 상황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1-4-1에서 4-1-4-1을 쓰는 팀이 순간적으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는 그 역삼각형에서 앞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다 앞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상대가 그것을 풀어내서 그 뒷공간으로 볼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 순간이 사실은 4-1-4-1을 쓰는 팀에게는 역삼각형 미드필드를 쓰는 팀에게는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김신욱 선수가 또 내려와서 지금 압박을 하는데 상대가 뒤로 돌리니까 지금 여기서 김신욱과 이재성이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상대를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 대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사실 상하이 상강은 이 공간으로 볼을 빼기만 하면은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측면으로 볼이 나오고 자, 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왕센사오 선수인데 뒤로 들어갔어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상하이 상강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로페스 선수에게는 오늘 조금 미안한 날인데 조금 아쉬웠던 것이 지금 로페스 선수가 여기 있어요. 로페스 선수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삼각형의 앞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들이 일단 한번 뚫렸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상하이 상강이 탈압박을 해서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사실 로페스 선수가 걷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가서 우레이 선수를 막았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 지역에서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는 상하이 상강이 그야말로 뭐 패스 앤드 무브로 계속 빠른 타이밍으로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서 연결이 되고 주고 네, 이 장면이 사실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후반 22분에 불과한데 지금 우레이 선수가 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결된 상황에서 또 루원준 선수의 슈팅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역삼각형의 미드필드를 구성할 때 앞선의 두 명의 미드필더가 다 함께 압박으로 올라갔을 때 그 뒤쪽으로 상대의 볼이 투입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공간을 누군가가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로페스 선수든 다른 선수에 의해서 그 공간이 커버가 안 됐고 거기서 상하이 상강이 이 경기에서 가장 세밀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실점을 안 했던 것이 전북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김신욱 선수가 무조건 나왔다고 무조건 투톱이 아니라 그 4-1-4-1 전형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은 아마 원투펀치에서 정말 시원하게 좀 짚어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김신욱 선수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이제 미드필더를 많이 받고 최전방보다는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나 처진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처럼 네. 이렇게 투입된 경기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한준 위원님 잘 봤고요. 그 다음 경기는 FC 서울의 경기 장지현 위원님이 오늘 새벽에 귀국하셨는데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서울 산둥전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역시 황선홍 감독의 기조가 최용수 감독 시절에 비해서 빠른 공격 전환을 강조하고 또 조직적인 팀 압박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수들끼리 어떤 유기적인 스위칭이나 또 동선 자체의 어떤 원활함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표출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동전인데요. 한 10분여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리듬을 찾기 시작했던 서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다카하기 이석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런 허리라인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로 전환될 때도 팀 압박을 아주 높은 위치에서 잘 형성을 해줬죠.
네, 여기서 볼을 뺏어내서 닭가기가 오스마르에게 주고, 자, 오스마르부터 왼쪽 수비수인 고강민에게 줍니다. 근데 고강민이 벌써 줄 때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윙어로 나선 4-4의 전형의 윤일록 선수인데요. 윤일록 선수가 벌써 받으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투톱 중에 한 명인 박주영과 대안이 있는데 대안이 왼쪽에 서면 역시 가까운 쪽에 있는 선수도 받으러 올라옵니다. 이렇게 항상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형태로 움직이려는 노력들이 전반 초반부터 보였죠. 주고 고강민이 가고 다시 이제 대안 선수가 또 올라와서 이런 삼각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는데요. 그러면 오스마르가 다시 내려선 윤일록에게 주고요. 그리고 대안에게 주고, 자, 여기서 스루 패스가 들어가죠. 박주영 선수가 뒤에서 세도했습니다. 결국은 왼쪽 라인, 왼쪽 수비수와 왼쪽 윙어와 투톱 중에 왼쪽으로 치우친 선수가 가세한 삼각 대형에서 안정된 빌드업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반대쪽 공간이 열린 공격수에게 들어간 정확한 패스,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박주영 선수 슈팅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자, 이번에 17분,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이번에 오른쪽 공격을 보여드릴 텐데 상대팀인 산동루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4명의 미드필더고요. 이 뒤쪽에 이제 4명의 수비진이 있을 겁니다. 4-4-2에 최전방에 펠레가 있고요. 뭐 조금 앞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세컨 스트라이커로 몬티오 선수가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구조죠. 근데 이 경기에서 상당히 뒤로 쳐져서 이제 운영이 됐는데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 라인이 형성이 된 지역 방어 또 공격 운영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 센터백 오스마르, 곽태희, 센터백 라인도 이렇게 약간 대각선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2명, 닭가기와 이석현 선수도 이렇게 대각선 형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트라이앵글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찬호 선수도 가까운 위치에서 트라이앵글 형태의 가까운 위치의 플레이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이고요. 아까 왼쪽 공격을 보셨다면 이번에 오른쪽인데, 자, 곽태희 선수가 그림에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 수비로 간 이규로 선수에게 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형식이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트라이앵글 또는 마름모 형태의 패스를 주고 움직여주는 루트들이 많이 조직화됐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닭가기가 있습니다만 벌써 오른쪽 라인으로 치우쳐 있던 이석현 선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오른쪽 윙어인 조찬호 선수도 플랫한 윙어 역할이 아닌 계속적으로 주고 움직이려는 대각선 형태입니다. 대안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원터치 플레이를 통한 서로 간의 조직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려는 빠른 타이밍의 패스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규로의 바로 패스가 들어가고 막혔습니다만 바로 이규로가 원터치로 끊어내서, 자, 지금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선수가 조찬호죠. 그런데 대안이 올라와서 원터치로 내주는데 한 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이석현입니다. 이 이석현 선수가 여기까지 와서 가세를 하면서 지금 돌아 들어간 오바랩한 오른쪽 수비수 이규로까지 4명이 상대 2명과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는 그런 원터치 플레이들이 나옵니다. 이석현이 가세했죠. 이규로. 벌써 이렇게 되면은 돌아뛰는 조찬호를 잡기 위해서 수비 한 명이 벌써 들어가 버리죠. 이쪽에서 수비 숫자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석현까지 가세가 됐기 때문에. 이석현 선수를 또 잡기 위해서 수비 하나가 붙거든요. 자,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나오죠. 바로 대안 선수 움직임 보고 줬어요. 여기서 대안 선수 슈팅 타이밍에서 자, 반칙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박스 안에 박주영과 투톱까지 볼 배급이 되는 것이 일단은 이 구조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2명이서 알아서 플레이가 되면서 슈팅까지 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오른쪽과 왼쪽 공격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왼쪽 공격, 오른쪽 공격이 됐죠. 바로 1분입니다. 이규로의 스로잉 이후에 박주영 선수의 크로스가 들어가죠. 골입니다. 이게 첫 골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첫 골 흐름 자체도 투톱이 위치를 계속 바꾸고 지금은 박주영 선수가 왼쪽으로 왔죠. 도와주면서 크로스까지 가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22분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는 롱패스 들어갑니다. 자, 완타치로 고강민 선수가 지금 왼쪽에서 오버랩을 했다가 완타치로 내주면서 빠른 타이밍에서 패스를 잡았는데 지금도 보시면 박주영 선수는 어느새 뒤에서 배급을 시켜주고 원터치로 내준 볼을 주고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수, 대한 선수까지 연계 플레이를 해주고 오히려 오른쪽에 있던 조찬호 선수가 박스 근처 대각선 침투를 해서 찬스를 잡는 투톱도 유기적으로 미드필더 지원을 계속 나가주면서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아주 좋은 형태의 공격 리듬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보시면 자, 미드필더 2명 공격전부터 1차 압박, 상대가 약간 볼 소유권이 불안하거나 백패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1차 압박 타이밍을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 서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패스 길이가 길어지고 오스마르가 예상된 패스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끊어냈죠. 됐나요? 다시 대한이 리턴 줬죠. 네. 오스마르의 패스 이후에 자, 조찬호 선수의 수루 패스죠. 네. 네. 그리고 돌아뜁니다. 누군가요? 박주영이죠. 박주영. 두 번째 골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30분 두 번째 골이 터지기까지 FC 서울이 잘,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림이 없는 부분, 미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황선홍 감독이 요구하는 색깔을 선수들이 아주 잘 소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였고요. 무언가 이제 선수들이 좀 자유로워진 느낌. 스스로 알아서 창의적인 동선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구도가 갖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포백 라인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들 전체적으로 지역 수비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센터백 곽태희 선수가 펠레 선수를 잡으러 측면으로 끌려 나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커버 플레이가 지금 뭐 이미 다 됐죠. 닭가기 선수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팀 압박, 팀 또 수비 전환할 때의 조직도 서울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벌써 수비 숫자 갖춰졌어요. 자, 이제 후반전인데요. 후반전에는 근데 오른쪽 수비수로 이규로 선수가 빠지고 고요한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근데 측면 수비수들이 약간 돌아뛰는 선수들이나 지금 이러한 지역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죠. 자, 여기서 헤딩으로 끊어냈는데요. 벌써 헤딩으로 끊어낼 때 자신의 배후로 돌아간 이 선수는 이 고요한 선수가 잡아줄 수 있는 준비를 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공을 너무 지금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결국은 센터백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자, 패스가 들어가 버립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센터백이 할 수 없이 지금 이쪽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한쪽 반대쪽으로 한 명씩 끌려가서 이쪽에서 찬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 수비 하나의 실수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은 오스마르 선수가 역시 이제 닭가기와 주세종의 미드필더 라인도 이 최종 수비 라인과 후반 중반으로 가는 시점이 되면 항상 이렇게 공간이 좀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사실 위험 지역입니다. 근데 한준희 의원님의 아까 전북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센터백 최종 수비수는 여기서 자신의 마크맨 지금 펠레 선수를 마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마크로 들어올 때 커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동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펠레를 마크하러 들어왔죠. 근데 오스마르 선수가 여기서 돌아뛰는 몬티아까지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된 수비가 공간을 노출하는 완전한 실점위기가 될 뻔했어요. 자, 스피디한 공격에서의 이제 차단 이후에 역습 전환인데요. 자, 윤일록 선수가 주고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가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윤일록이 주고 벌써 여기까지 지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터치 패스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이석현 선수로 하여금 아드리아노가 공간을 잡고 들어가는 지금은 빠른 역습 전환을 하면서 서울이 할 수 있는 공격, 최선의 어떤 공격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주영 선수. 자, 이 장면은 이제 박주영 선수가 아드리아노가 투입이 되면서 측면 미드필더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측면 미드필더지만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패스 장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선홍 감독의 전술 운영을 이제는 한 7, 80% 정도 소화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더 진보가 된다면 이제는 세밀함에서 나오는 미스까지도 어느 정도 확률을 줄이고 거의 뭐 90% 이상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FC 서울의 경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두 팀, FC 서울과 전북 현대 모두 8강 2차전을 또 치르니까 우리 또 응원 많이 해서 우리 K리그 팀들이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알파신까지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2부는 예전에 하던 대로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또 저희가 아주 재밌는 주제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들고 들어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